딱 하고 앉아있네. 네, 7월호 별 해는 사람들 시작하겠습니다. 와, 별 해는 사람들은 가끔씩만 나오고 대부분은 별 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또 일반인들에게는 어쨌든 별 해는 거나 뭐 그 밖에 연구를 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다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오프닝으로 드릴 얘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과연 별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초고에너지 입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니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그냥 설명이 없으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대 거미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우주에서 떨어지는 우주선 입자를 나름 뭐 이렇게 특수하게 촬영을 해서 형상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일 리는 없고 그럴 수 있죠. 네, 저렇게 눈에 보이면 이제 인생 사는 게 상당히 고달프겠죠. 무섭고. 근데 뭐 저런 건 항상 떨어지고 있는데 유달리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지구에 쏟아지는 이런 우주선 입자의 에너지는 이제 몇 기가 일렉트론 볼트, 뭐 GeV라고 쓰라고요. 네.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뭐 우리 은하 초신성 폭발이나 뭐 이런 류의 것들, 거대 질량 블랙홀 Z 이런 건 우리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 이제 다 아십니다. Z가 뭔지는.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곤 하는데 가끔씩 너무 센 게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초고에너지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무려 수 엑사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10의 18제곱 네.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런 우주선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발견된 게 91년 10월에 역대 가장 강력한 우주선 입자가 포착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입자가 포착이 되는데 유타주에서 320 엑사 일렉트론 볼트를 넘는 우주선 입자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온 건데 이거를 표현한 걸 어디서 봤는데 뭐 양성자 몇 개가 야구공 같은 상태로 속도로, 날아온 거라고. 네, 뭐 시속 100km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속도로 이제 날아오는 거라고. 양성자 몇 개 나오면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냥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야구공의 파워를 가지고 날아오는. 그래서 뭐 설사 이거에 맞는다고 지구가 파괴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강한 현상이고 이상한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마이갓 입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이제 가속을 하려면 수성 궤도만큼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속기에 뭐 4천만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있다가 2021년에 또 하나가 왜 하필이면 늘 유타주인지 모르지만 유타주에 또 오게 되는데 얘는 240 엑사 일렉트론 볼트. 아까에 비해 못하지만 많이 못하나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상당히 비슷한. 그래서 얘가 역대 두 번째고 얘는 아마테라스라는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아마테라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해서 일본의 천조 대신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아마테라스를 그리스어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고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인데 그런 이름이 이제 오마이갓에 이어 동양적인 신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거는 보통 이제 이런 게 날라오면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오든가 아니면 저기 우리 이름도 유명한 은하 87이 있는 블랙홀. 그쪽 블랙홀에서 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이 아마테라스 입자는 아무것도 없는 보이드에서 왔대요. 우리 보이드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텅벼 엄청 큰 공간인데 은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저기에서 이런 강력한 입자가 생겨나서 심지어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가. 굉장히 먼 데인데 뭐 오다가 되게 부딪혀 없어지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암흑물질 입자의 쌍소멸로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보이드에도 암흑물질은 있을 테니까 암흑물질도 아마 반암흑물질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부딪혀서 뭐 좀 많이 부딪힌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에너지를
남기고 얘네들이 소멸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온다. 네. 뭐 예전에 제가 암흑별에 대해서 얘기를 그죠, 그죠. 한번 네네.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암흑물질과 반암흑물질이 네. 부딪혀서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낸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는 별이 암흑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쌍소멸과 이제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여기에 아마도 그 암흑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그 암흑 물질이 만약에 많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네. 근데 그것도 왜 보이드에서 왔을까는 그래도 아직까지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근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변에 뿌리기 시작을 하면 네.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주변에 뭐가 있으면 보이드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지구가 있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당연히 예. 좀 개박살 네, 당연히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어마어마한 참상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런 걸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이론으로 이러하겠지 하다가도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이렇게 등장해버리면 또 연구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름 천문학계에서는 지금 화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강의도 있고 해서 한번 그리고 사진이 멋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 이 다음 사진도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니까 근데 저기 로컬 보이드라고 왼쪽에 지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보이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쪽이 그 로컬 보이드라는 쪽에서 왔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나머지는 보니까 뭐 M87 중간에 있고 네. 밑에 그 센타우리 알파 있고 한 거로 봐서 이것저것 있는 곳인데 저 로컬 보이드라는 저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으로 아마 그려놓은 것으로 저는 추측을 네네. 예, 하고 있는데 여튼 네, 우주는 알면 알수록 모를 것 같다. 이런 말은 좀 과하지만 알면 알수록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것들이 나타남으로써 네. 새로운 생각을 요구를 한다라는 네. 게 천문학의 맛이자 또한 천문학의 어떤 그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또 이게 어디 다른 데서 오다가도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런 게 네. 방향이 바뀌려면 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 자기장이 있다던가.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뭐 어떤 고에너지 입자의 방향이 바뀐다던가 뭐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또 그만큼 많은 자기장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저걸 움직일 정도로 네. 그건 또 뭐냐라는 그렇죠. 끝이 없는 우주의 세계. 네, 두 분은 참 재밌는 것을 탐구하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프닝은 이 정도 심각한 얘기,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얘기, 중요한 얘기였고 오프닝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앞에 인트로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네네네. 그 우주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코스믹 레이에 대해서 사실 우주선이라고 하면은 코스믹 레이를 떠오르는 사람보다 이제 스타링크, 펠컨 9, 뭐 스타쉽 같은 이런 그리고 스페이스 그러길 셔틀을 바랍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네네. 처음에 느낌이 그랬고요. 네, 그래서 그 코스믹 레이라고 했을 때 뭔가 되게 특별하고 뭐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이런 존재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쉽게 접하는 어떠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관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망원경에서 CCD 카메라를 달고 천체 사진을 찍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항상 관측할 수 있는 게 코스믹 레이입니다. 저 예. 직접 관측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있는 사진을 네네. 가지고 온 건데 비슷한 이미지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은하단을 찍은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노이즈 같은 게 까만색 노이즈 같은 게 그렇네요. 찍찍찍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우주선이 그 디텍터 그 검출기 표면에 이제 때려 박으면서 그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우주선의 효과를 이미지에서 제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정확한 분석을 저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우주선의 흔적들을 이미지상에서 정확하게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많이 개발이 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적용을 하면은 길게 있는 것들인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우주선 입자들이 네.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디텍터에 저런 이제 지나간 흔적을 남기는 거죠. 야.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줄 수가 있다. 예, 그러면은 우주선의 그 어떤 자국들이 제거가 된
깔끔한 이미지들을 오른쪽 위와 같이 이제 얻을 수 있다. 얼굴에 여드름 자국 같은 거 지우듯이 네,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이 깨끗하게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주선이 뭐 굉장히 뭐 보기가 어렵고 특이한 게 아니라 천문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관측하는 과정에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쇼츠 같은 걸 보다가 우주선과 관련된 어떤 게시글을 봤는데요. 예전에 2013년도쯤에 슈퍼마리오 옛날 게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게임 대회가 있었는데 버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구간을 통과를 하는데 네. 플레이어가 점프를 눌렀는데 갑자기 천장을 뚫고 올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오. 네. 이 버그가 어떻게 생긴 건지 재현을 하고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붙어서 그 버그를 재현해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설마? 먼 우주에서 온 우주선이 컴퓨터 칩 메모리에 네. 영향을 줘서 어떠한 메모리 값 하나를 스위치를 시킨 거죠. 그게 이제 점프 그 위치를 바꾸게 되는 그 Z축의 좌표를 변화를 시키면서 순간적으로 그 타이밍에 맞게 마리오가 점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이 났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주선이 방사능인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사능을 맞으면은 우리 몸도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쵸.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컴퓨터가, 돌연변이가 하필이면 또 거기 가서 그걸 딱 쳐가지고. 네, 정말 무한히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슈퍼 마리오니까 망정이지. 네. 매우 뭐 중요한 예를 들어서 뭐 맞아요. 핵미사일 발사 네. 제어 장치라든가 그렇죠. 뭐 네. 그런 경우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출처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실제로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서 날아갈 때도 그런 맞아요. 우주선의 네. 영향을 받아서 그 비행 소프트웨어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뭐 사고가 있었고 뭐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아마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차폐가 차단되어 다 있을 되고. 거고요. 네, 그렇죠. 특히나 또 요새는 우주로 그 위성체들을 많이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우주는 더욱더나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선의 영향을 더욱더 쉽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올라가는 어떤 관측 장비나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잘 차단할 수 있는 그 차폐 장치를 잘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올려보내야 한다. 예. 네. 라고 이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테라스 아까 그런 거 혹은 오마이갓 이런 게 중요한 곳에 떨어지면 네. 그렇죠. 그건 정말 좀 답이 안 나오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 그런 입자가 발생할 확률, 그게 뭐 중요한 위치에 떨어질 확률, 슈퍼마리오라든가. 네, 예. 뭐 확률이 얼만큼 높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네,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있죠, 열려 있죠. 그렇죠. 네, 그렇. 무서워. 우주 무서워요. 오. 네, 이제 오늘의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역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을까? 매번 이 질문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뭐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천문학에서 뭐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해도 그러게요. 예,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때는 뭐 이제 작년 한 10달 정도 그렇네요. 전에 제가 처음으로 여기에 와서 제 연구를 소개시켜 드릴 때 이 네. 질문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유의 달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네, 부끄럽지만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예, 이때는 이 질문에서 어떻게 생겼을까, 생기다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 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를 이제 소개를 드렸고, 제 연구는 이제 낮게 별들에 대한 분광 관측을 통해서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형상인지를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화해 왔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둘 다 하는 거예요. 두 생긴 거를 그죠? 사실. 그렇죠. 네네.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이 꽤나 재밌습니다. 네. 정말 비유를 많이 맞아요. 드셔가지고 네, 상당히 굉장히 쉽게 설명해 예, 주셨어요.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또 첫 출연이라서 좀 힘 좀 줬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문학자 선배님들께서 이전에 많은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연구를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문학자 선배님들께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우리 은하의 구조를 연구를 하셨는지를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우리 은하를 위에서 내려다본 이미지,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태양의 위치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고 거의 요새는 뭐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나선 은하고 약간 변두리 있다는 거고. 예, 태양은 은하 중심이 아니라 약간 변두리에 있고 네. 우리 은하 나선파를 가지는 나선 은하고 그리고 이러한 은하들이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은하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굉장히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었고요. 우리 지구가 지금 우리 은하에 있으니까 우리 은하 연구하는 거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셀카가 안 찍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명한 프랑스 시인이죠. 예, 모파상이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이분은 파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파리 심장부에 에펠탑이 흉물스러운 에펠탑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과연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어딜까를 생각을 하다가 매일 점심을 에펠탑 안에서 드셨다고 하는 이제 전설이 내려줍니다. 예. 예, 안 볼 수 있는 곳 유일한 곳이 바로 에펠탑 내부이기 때문에 저곳으로 피신을 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하게 예전 중국 그 북송이었죠. 유명한 시인이 소동파라는 이름을 가지는 이제 시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루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을 오르시면서 이 멋진 모습을 이제 다 온전히 즐기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셨습니다. 루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으니 이것은 단지 이 몸이 산 속에 있을 뿐이네. 내가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산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얘기겠죠. 네. 맞아요. 저게 뭐 여담이지만 저게 가능한 산이 가끔 있잖아요. 예를 들어 킬리만자로 같은데. 그렇죠. 그냥 네. 평지에 그냥 하나 덩그러니 있으니까 물론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산 전체가 저렇게 생겼구나. 후지산도 후지산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런 화산들은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면 아는 멋있지만은 산 전체가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아마 하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여담이지만 진면목, 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진면목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처음 등장하고 이제 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진면목. 네. 와. 그래서 요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소동파라는 분이 20세기 초에 천문학을 하시던 분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런 시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은하의 진면목을 알 수 없으니 이는 단지 이 몸이 우리 은하 속에 있을 뿐이네. 그렇네요. 아마 20세기 초반의 천문학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은하를 연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밤하늘에 그 어안 렌즈로 찍은 사진이고요. 은하수인가요? 예, 은하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이고 태양은 우리 지구는 은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거를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우주가 또 바깥에도 있고 수많은 외부 은하들이 있고 이걸 다 알지만 예전에 과거 몇백 년 전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몰랐겠죠. 그쵸. 보고 있는 건 그냥 단지 이 사진일 뿐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은하의 진면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은하의 진면목을 아는 방법, 그것은 바로 각 별들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네. 거리를 측정을 하면은 우리가 천구상에서 위치는 2차원 좌표를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거리라는 1차원 정보를 저희가 알게 되면은 그것은 곧 저 별들이 공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즉 3차원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지금 GIF 이미지와 같이 3차원 지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하의 진면목이죠. 저때 옛날에는 쉽지는 않았겠죠, 저게. 쉽지 않았죠. 네. 예, 그거를 이제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물론 여기서 이제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또 표시를 해놨고요. 저 거리는 그리고 당연히 디스턴스의 의미고 저거를 이제 스트릿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도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디스턴스와 스트리트. 요거에 관련돼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10년 전에 정말 저렇게 돼 있었어요? 예, 10년 전에 이제 야,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정문까지 그 길 명물거리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버스 전용 차로로 이제 싹 리뉴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새롭게 버스 정류장이 이제 들어섰는데 거기에 놀랍다. 영문 이름이 우리말 이름은 연세로 문학의 거리인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실수를 하셨는지 문학의 거리를 디스턴스 리터러처로 잘못 번역을 하셔서 제가 옆에 보니까 구글 번역기랑 그렇게 나왔네요. 그 시절에는. 10년 전에는 구글 번역기 성능이 썩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요거를 번역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10년 전이면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네.
저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저게 뭐야. 그래서 웃겨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하에도 지금 우리가 그 스트릿을 찾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죠. 예, 디스턴스이다. 예, 천문학에서의 거리는 디스턴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예, 10년 전에는 구글 번역기가 이렇게 성능이 썩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무슨 AI니 뭐 번역 엄청 잘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또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제 느낄 수 있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제대로 정정이 지금은 되겠죠? 예, 뭐 완벽하죠. 네. 말도 안 되죠. 네, 잘 번역을 하고 지금은 다 수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 디스턴스의 측정, 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각시차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준 촛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삼각시차 방법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예,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한쪽에서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봤을 때 별이 천구상에 투영이 돼서 보일 텐데 겨울철에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의 천구상에서 위치가 또 달라질 거란 말이죠. 별이 가까이 위치하면은 그 이동하는 천구상에서 이동하는 그 시차가 굉장히 클 것이고 먼 별일수록 그 이동량이 굉장히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요것을 이제 삼각시차 방법이라고 하고요. 네, 이 어떤 시차를 측정함으로써 별까지의 거리를 기하학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틀릴 수가 없는 어떤 측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대 밝기를 알고 있는 고유 밝기를 알고 있는 어떤 천체들을 대상으로 그 별이 얼만큼 밝게 관측이 되는지 어둡게 관측이 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대 밝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밝게 관측이 되면은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어둡게 관측이 되면 멀리 있다는 논리를 적용을 해서 그렇죠. 네, 그 거리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거리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건 아마 이어지는 전명환 교수님의 네. 이제 얘기에서도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말고 앞으로 다음 기회에 요 우주 거리 사다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과 관련해서 또 좀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또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또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또 이제 유튜브 김준표라는 채널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쇼츠를 보게 됐는데 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그 드립력이 충만하신 네티즌 분들이 달아놓은 댓글들을 읽어주시는 컨텐츠였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나신 우리 네티즌 분들은 신께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원피스 정체가 뭐예요? 비트코인 2억 5천 가나요? 모기는 왜 있나요? 혹시 제 얼굴 만드실 때 유튜브 보고 계셨나요? 예, 이런 이제 자기 비하적인 드립을 치시기도 했는데 이건 이제 웃자고. 그렇겠죠. 우리 신께서 또 얼마나 하찮게 느끼셨겠어요. 네. 저런 기껏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저런 걸 물어보고 있어. 그렇죠. 예, 이제 자기 드립력을 뽐내고자 이런 답을 달아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라면은 다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제 학위 때 지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본인은 신을 만나면은 천체까지 거리를 알려달라고 이제 물어볼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고로 천문학자라면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예. 천체까지 거리를 안다라는 거는 우주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우주를 밖에서 내다볼 수 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천체까지 정확한 거리를 알면은 아마 지금 알려져 있는 현대 천문학의 수많은 난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겠네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거를 통해서 우주의 형성과 진화에 관해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저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바로 이제 천체까지의 거리이다. 지금 현대 천문학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거리 측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이어서 전명용 교수님께서 잘 또 재미있는 얘기를 이제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 천문학자들의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보는 밤하늘은 딱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외부 은하가 있는지도 몰랐고 태양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별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측정도 못하고요. 네. 이런 하늘만 보고 있을 때 과연 이거 말고 다른 세상이 다른 은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은하수를 뭐 별이라고 생각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물이다, 뭐 별 먼지다, 별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훨씬 더 이제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몇백 년 전에는 망원경이 발명이 됐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저 뿌연 부분을 보다 보면 다 별로 분해가 돼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별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이거를 전체 우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겠죠. 이때는 그래서 이게 우주라고 생각을 했고 전 우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주의 지도를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걸 하지만 보고 이제 그리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물론 거리를 알고 싶어 했지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방법은 바로 별 개수를 세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별 해는 사람들. 그러네요. 별 해는 사람들. 별을 했네요. 이때는 진짜로. 그러게요. 아, 재밌습니다. 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스타 카운팅 또는 스타 게이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별까지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가정들과 함께 별의 개수를 셌습니다.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뭐 별은 다 똑같은 밝기를 가질 것이다. 얼추 비슷한 밝기를 가질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기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할 거다. 뭐 이런 가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온 하늘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별의 개수를 직접 셌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윌리엄 허셜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논문이 바로 여기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여기 보시면은 On the Construction of the Heaven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그때는 맞아요. Heaven이 뭐 우주라는 의미를 가졌을 테고 아직도 간혹 쓰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이것이 바로 은하 구조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아, 최초에 1785년이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전에는 뭐 나름의 우주관이 있었겠죠. 그게 근데 다 약간 상상이라든지 철학적, 종교적 접근이었던 반면에 이 허셜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별의 개수를 셌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은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좌표, 적경, 적위, 그다음에 그 필드에 해당하는 들어오는 그 필드의 별의 개수를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이 테이블을 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 필드에는 몇 개의 별이 있고, 요 필드에는 몇 개의 별이 있고, 심지어 여기 보면 관측 로그도 다 적어놨더라고요. 네, 이날은 뭐 구름이 꼈고, 뭐 달이 밝았고, 막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노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허셜이 아마 그 굴절 망원경 큰 걸 맞습니다. 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네. 저게 또 가능했던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 큰 굴절 망원경을 이제 매일 밤 하면서 눈으로 다 세고 있던 겁니다. 예. 이런 엄청난 연구를 하셨고 그거를 바탕으로 최초의 은하 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하셨고 예. 그 결과가 이 그림입니다. 아마 왼쪽에 요거는 관측한 필드를 뭐 해놓은 게 아닌가 싶고 예. 오른쪽에 납작한 요게 별의 개수를 센 그 자료를 근거로 우리 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최초의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저 때는 아마 우주는 다 저렇게. 그렇죠. 이게 생겼다. 우리의 우주인 거죠. 전 네네. 우주인 거죠. 네. 그리고 태양은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여기에 표시를 또 해놨었습니다. 네. 저기에 대한 집착이 참 세요. 우리 그쵸. 지구나 태양이 네.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네. 우리의 생각이. 네. 맞습니다. 저 때도 뭐 관측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또 해놨네요. 관측 결과가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은하 중심부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 성간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별이 관측이 잘 안 됩니다. 개수가 적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간 먼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개수가 적은 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 중심부를 봐도 별의 개수가 적고 바깥을 봐도 개수가 적으니까 아 얼추 중심에 있나 보구나. 대칭적으로 분포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성간 먼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아 중심부에 별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가려서구나. 실제로는 엄청 많지만 가려서 안 보이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지금은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방법, 뭐 성간 먼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고요. 예, 발전된 방법을, 개선된 방법을 이용해서 네덜란드 천문학자인 이제 카프테인이라는 분은 이제 우리 은하의 어떤 모형을 다음과 같이 또 이제 계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태양의 위치는 이제 은하 중심부에 매우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은하의 반지름은 뭐 대략 뭐 8km/s 정도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셨었습니다. 좀 작게 본 것 같네요, 그죠? 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그렇죠. 추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당시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죠. 이 당시에 표준 우주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은하의 크기는 대략 뭐 5에서 10km/s 정도 반지름이 지금보단 작죠. 네. 그다음에 태양의 위치는 뭐 얼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것 같다. 요게 이제 표준 우주 모형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은하에는 구성하는 천체들이 별 말고도 구상성단도 있고, 그 당시 알려진 게 구상성단, 그다음에 발광성운,
행성상송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선성운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나선은하라고 알려져 있죠. 네. 아하. 이런 천체들이 있는데 별, 구상성단, 발광성운, 행성상성운은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때 네. 우리 은하에 속한 천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하지만 나선성운이라는 애는 이게 여러 가지 특성들을 봤을 때 우리 은하에 속한 천체로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거죠. 약간이 아니라 너무나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은하와 비슷한 또 다른 우주가 아닌가? 예,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그래서 섬우주, 아일랜드 유니버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느끼기 시작할 때의 저 학자들의 흥분감 같은 거 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저게 우주의 전부였다고 생각을 하다가 뭔가 이건 아닌데 그럼 이것도 우리 은하만큼이나 크던가 아니면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 뭔가 비슷한 다른 것이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에 비해서 우주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그 지적인 뭔가 쾌감이랄까? 네. 물론 반감도 있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얘기를 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또 유념하셔야 될 게 이때까지는 요 나선성운이 약간 그 의심을 한 겁니다. 뭐 증거는 없었습니다. 우리 은하 밖에 위치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은하와 비슷한 존재가 아닐까? 섬 우주가 아닐까라는 어떤 추측만 있었을 뿐 정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섬 우주, 아일랜드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썼고 또 흥미롭게도 요 섬 우주라는 단어는 훨씬 더 이전에 그 엠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예, 순전히 그 어떤 지적인 추론만을 가지고 처음 제시한 용어라고 합니다. 네. 요게 그 당시에 1900년도 초반까지의 표준 우주 모형이었다. 그래서 우리 은하가 있고 요거 이외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예.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당시까지의 표준 우주 모형의 전문가를 한 명 꼽으라라고 하면은 이 커티스라는 분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나선 성운의 전문가였습니다. 예, 거의 뭐 10몇 년간에 걸쳐서 나선 성운을 매일 관측하던 분이었고요. 예, 그래서 나선 성운의 분포, 생김새, 뭐 그 안에서 막 그 노바, 그 신성들도 터지고요. 예. 그다음에 스펙트럼, 분광 관측을 통해 스펙트럼도 측정을 하셨고, 운동 성분도 측정을 하셨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 수상한 거예요. 나선 성운을 우리 은하에 속한 천체로 보기에는. 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당시 이제 유명한 천문학자셨고, 그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모든 천문학적 지식을 다 통달하시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뛰어난 강의를 하시고 화려한 언변으로 뛰어난 강의를 하셨던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셨습니다. 네. 그래서 커티스라는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게 그 당시까지 표준 우주 모형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주장이 나타납니다. 셰플리라는 분이 새로운 우주 모형을 제시하십니다. 이분은 구상성단 전문가십니다. 구상성단을 매번 관측해서 거기에 있는 병광성을 매일 이제 관측을 하시던 분이고, 그리고 이때가 어떤 세페이드 병광성을 이용해서 세페이드 병광성의 주기광도 관계가 이제 표준 촛대로 이용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막 개발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셰플리라는 분은 요거를 이용해서 구상성단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인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거로부터 구상성단의 3차원 분포를 구조를 유출을 하고, 이로부터 내린 결론이 첫 번째는 태양의 위치가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다. 오호. 왜냐하면은 구상성단들의 지도를 그려봤더니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이면은 골고루 등방하게 분포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측정한 어떤 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더니 한쪽에 쏠려 있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구상성단들까지 거리를 측정해봤더니 너무 먼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구상성단들까지 거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은하도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크기를 대략 반지름이 50km/s. 아까 추정의 표준 우주 모형보다 한 10배 가까이 큰 거예요. 저거는 실제 지금 우리가 아는 크기보다도 훨씬 큰 거죠. 훨씬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셰플리가 추정한 은하의 그 당시는 우주겠죠. 우주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나선 성운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고요. 그렇죠. 예, 나름의 근거가 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상대적으로 젊었고, 그다음에 젊고 패기 넘치는 천문학자였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윌슨산 천문대의 그 천문 대장이었던 조지 헤일이라는 분이
그래서 요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붙입니다. 어디 한번 토론을 해보자.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많은 이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그 왈가왈부가 설왕설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거 한번 토의를 해보자. 그래서 와라, send me location. 네. 예. 시간은 1920년 4월 26일. 장소는 이제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번에 갔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막 건물은 다른 건물이었지 싶은데요. 네. 예, 갔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요게 그 조지 헤일이라는 분이 셰플리한테 보냈던 그 텔레그램 전보에 그 남아있는 실제 캡처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디베이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 예, 보수 $150 여기 적혀 있고 예, 실제 편지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 때는 꽤 큰 돈이었겠죠. 꽤 큰 예, 돈인데요. 큰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한 20만 원. 지금도 큰 돈인데 저한테는 저 당시에는. 그래서 이야. 오늘 준비한 게 요겁니다. 네, 우주 크기에 관한 셰플리와 커티스의 논의. 요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The Great Debate, 위대한 논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생각나시는 과학계에서 생각나시는 논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뉴턴과 라이프니츠 누가 미적분학을 발명했냐? 네.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의 어떤 팩트를 두고서 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거. 예.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아인슈타인과 뭐 그렇죠. 양자역학을 양자역학 믿는 논쟁 그쵸. 같은 그렇죠. 거. 아니면 뭐 최근 들어서 우주론에 대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냐, 아니면 뭐 정상 상태 우주론이 맞냐, 그렇죠. 뭐 이런 논쟁도 있었을 거고. 네. 그럼에도 그런 유명한 논쟁들을 다 제치고 너라는 저 관사가 붙은 The Great Debate는 예. 요거를 의미합니다. 음. 요게 왜 의미가 있는 논쟁이었는지는 뒤에 가서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나선 성우는 우리 은하 내에 위치하는 천체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은하,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은하인가. 예, 요게 핵심 쟁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논쟁, 뭐 토론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오픈 토론 하듯이 뭐 이제 사회자 있고 뭐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는 거로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예, 뭐 학교에서 발표하듯이 처음에 기조 연설 있고 그다음에 셰플리가 먼저 45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커티스가 이어서 45분 발표를 하고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가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중간에 말 맞고요. 마이크 꺼지고 잠깐 그게 아니고 진짜 좀 네.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뭐. 그래서 이제 이제 역사 기록들을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이 포맷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예. 원래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부담을 가지기도 했고 발표자들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뭐 그림으로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딱 이겁니다. 그렇네요. 네. 셰플리가 상상했던 우리 은하의 크기는 저렇게 컸고 나선 성우는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그냥 성운의 형태일 뿐이고 태양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반면에 커티스는 나선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같은 또 다른 이제 섬 우주다. 또 다른 우주다. 예. 그 다음에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이 사용한 근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근거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들을 때는 또 하나하나 들으면 그때는 또 그럴싸하고 다 그게. 그쵸. 그렇죠. 예. 그랬을 테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에 이때 발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또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셰플리가 먼저 발표를 했는데 셰플리는 발표 대상이 천문학자들이 아니라 일반 그 천문학자들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듯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친숙한 그 청중들의 레벨에서 예. 그래서 논리가 굉장히 단순했다고 합니다. 우리 과학과 사람들의 모델이군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핵심 어젠다가 핵심 논쟁 쟁점이 과연 나선 성운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냐 아니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냐였는데 이거를 논증한 게 우리 은하가 엄청 크지 않냐. 내가 무상성당 거리 봤더니 우리 은하는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큰데 나선 성운이 밖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호소하는 듯이 예, 이런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커티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모든 지식에 통달을 하고 네, 저명하고 달변가였던 커티스는 대상이 그 청중들의 대상을 이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그 천문학자들의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관측적 사실들에 기반을 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셰플리는 거의 우리 은하의 크기에 대해서 뭐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를 했고 나선 성우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다.
라는 논증은 한 10분 내외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커티스는 우리 은하의 크기, 구조에 대해서 절반, 나선 은하가 바깥에 있다라는 요 포인트에 대해서 또 절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잘 해서 청중들을 설득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각자가 사용한 근거들이 다 그럴싸해 보이고 만약에 상대편에서 사용한 근거가 그럴싸해 보이면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사실 커티스는 셰플리의 구상성당 거리 측정 결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그걸 믿었으면은 커티스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회의록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커티스의 발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셰플리가 구상성당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난 이걸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같은 대상 M13이라는 구상성단에 대해서 다 여러 천문학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거리 측정했는데 이 봐라 다 다르지 않냐. 이걸 어떻게 많이 믿냐. 나네요 차이가. 네, 많이 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 대충 8,000 광년 정도가 적절한 거리일 것 같은데 뭐 이렇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이제 대면서 믿지 않는 근거들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또한 커티스가 주장한 어떤 형식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요게 좌측이 아일랜드 유니버스, 오른쪽이 galactic phenomeno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선 성운이 아일랜드 유니버스일 경우, 만약에 우리 은하 전체일 경우 각각을 나눠서 아일랜드 유니버스일 경우에는 이런 스펙트럼을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galactic phenomena, 그러니까 우리 은하 내 전체일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관측 결과 하나하나별로, 요거는 스펙트럼이고. 여기는 별의 분포고, 이런 항목별로 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논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중들은, 약간 커티스의 손을 조금 들어주는, 워낙 체계적으로 논증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후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논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핵심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선 성운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었다면은 이런 건 논쟁도 안 됐을 겁니다. 그냥 거리 측정해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선 성우까지 확실한 거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황 증거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외부 천체인지 우리 은하 내 천체인지를 정확히 결정 지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논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핵심 증거 스모킹 건 에비던스를 제시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허블입니다. 네, 에드윈 허블. 허블이 그 나선 성운 중 가장 유명한 성운이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긴 제가 어릴 때도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그쵸. 배우다시피 했고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 있는 걸 보면은 저 관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실제로 아마추어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은하 보면은 정말 성운으로 구름처럼.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병광성을 발견을 했고요. 여기에서 그 세페이드 병광성을 발견을 했고 주기 광도 관계로부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봤는데 그 거리는 셰플리가 주장한 그 거대한 그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네. 예, 이거는 빼박 증거죠. 네, 물론 지금 봐서는 이 당시에 허블이 측정했던 거리도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지금 봐서는. 하지만 그 부정확도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다라고 그 결론 내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던 거였죠. 그런 거죠. 그래서 드디어 비로소 섬 우주가 있구나.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가 외부에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 비로소 우리보다 더 크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네. 비로소 이제 은하라는 말이 이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갤럭시라는 말이. 네. 갤럭시란 말이 저전에 없었어요, 아예. 그것까지 정확히 체크는 못 해봤는데. 근데 저런 식으로 쓰진 않았겠네요. 네. 갤럭시나 유니버스나 헤븐이나 비슷한 레벨에서 쓰이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블이 이런 중요한 발견을 하고 자기의 관측 결과를 담아서 셰플리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 관측 결과는 너가 틀렸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더니 셰플리가 편지를 손에 들고서 이 편지가 내 우주를 파괴했다라고 했다는 전설이 또 내려져 옵니다. 네. 요 코테이션을 쳐놓은 이유는 이 말을 할 당시에 옆에 조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이 나중에 이제 이게 그 회고를 할 때 그래도 잘 받아들였네요. 그러게요. 저기 어디예요? 그렇죠. 이게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증거가 나왔을 때 자기의 기존의
그 주장을 철회할 수 있고 또 예, 그걸 받아들이고. 저 편지를 그냥 파괴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 편지가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게요.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허블이 관측한 곳이 윌슨산 천문대입니다. 예. 예, 요게 이제 LA, 미국 LA에 요 위쪽에 패서디나 위쪽에 위치하는데 100인치 망원경으로 그 당시 100인치 망원경으로 허블이 관측을 했고 이게 1949년도까지 세계에서 가장 컸던 망원경입니다. 2.5m 망원경이. 그래서 허블이 외부 은하의 존재를 증명한 장소고요. 뒤이어서 우주 팽창, 예, 그 나선 은하들까지의 거리와 그다음에 그 적색 이동 양을 측정하면서 우주의 팽창을 발견한 이제 어마어마한 장소입니다. 천문학자들한테는 성지입니다. 정말 성질한 말이 또 어울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LA 여행을 할 때 빼놓지 않고 한번 갔었었고요. 예. 물론 직접 찍은 사진들인가요? 아, 그럼요. 네, 네. LA 천문대 하면 사실 그리피스 천문대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예, 야경이 좋은 곳으로. 예, 네. 또 영화 때문에라도. 네, 맞죠. 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LA의 천문대는 예, 여기 윌슨산 천문대입니다. 굳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 가서 예, 일종의 그 허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죠. 예, 이것이 실제로 그 100인치 망원경이고요. 예, 참 감동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가면은 이제 허블의 발견에 대해서도 포스터가 걸려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뭐라고 써 있냐? 20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 실험 기기다. 예,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제가 어릴 때는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그 팔로마산 천문대 망원경이었거든요. 뭐 5m 국경이었나 네.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타입은 오히려 뭐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어릴 네. 때는 그냥 항상 기억에 남아 있는 건 팔로마산이에요. 네. 지금도 5만 망원경이 다 출연하고 뭐 제임스 웨빈이 다 했지만 망원경은 팔로마산 망원경이다 이런 각인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역할로 따지면 그렇죠. 훨씬 더 이게 좀 작을지 몰라도 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네요. 맞습니다. 예. 정말 저한테는 가장 멋진 사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비슷해요. 천문학자들이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걸쳐서 우리 은하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별들까지의 거리를 다시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구상성단들까지의 거리,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잘 측정할 수 있었죠. 우리 은하의 진면목을 다시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UFO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럼요, 예, 진짜. 이 당시에 어느 정도 그게 완성이 됐다. 네, 이 그레이트 디베이트를 통해서, 예, 그다음에 허블의 발견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때도 저런 은하가 이렇게까지 많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겠죠. 못했죠. 예, 못했겠죠. 네, 결론 및 의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그 디베이트의 승자는 누구인가? 승자를 가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뭐 굳이 가리려고 해도 뭐 다 맞았고 다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셰플리는 우주의 크기를 이제 잘못 추정을 했지만 그리고 나선 성운이 우리 은하 안에 있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는 틀렸죠. 한편으로는 근데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하고 떨어져 있다. 요거는 맞았고 커티스는 나선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라는 거는 맞았지만 예.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부에 위치한다. 요 주장은 또 틀렸고요. 예. 그러게요. 사실 태양이 은하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또 다른 지동설과 같은 혁명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이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더 사실은 외부 은하의 존재를 이제 인류가 알게 된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계관이 그냥 훨씬 더 커져버린 거죠. 정말 역사적인 어떤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세계관이 엄청나게 커진. 저 이과적인 분들은 저 태양이나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큰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인문 쪽에 성향이 강한 분들한테는 저게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물론 뭐 그쵸. 저같이 어릴 때부터 그걸 알고 태어난 사람은 다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맞아요. 어쨌든 간에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의미 같은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방 또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이제 관점이 주입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사실 아직도 그런 저항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 어떻게든 저런 얘기는 하진 않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분은 아직 이제는 없지만 뭔가 좀 우리가 돌아가서 예, 지구가 평평하다는 말이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뭔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뭐 우주는 없다는 책도 있는데 예, 우주 지구만 있고 우주는 존재하지 않고 아예 뭐 어떻게든 또 그 방향으로 돌아가시려는 분들이 있지만 예,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측면에서 저게 뭐 다 지구가 태양계 중심이고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이고 이러한 사고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점에서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비슷한 결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빨리 발견해야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의는 스모킹 건 에비던스, 결정적 증거의 중요성입니다. 예. 뭐 이게 비단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모든 어떤 법적인 논쟁에서도 저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증. 네. 예. 증거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천문학에서는 거리 측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거리 측정의 중요성. 이전까지는 나선 성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 몰랐고 간접 증거밖에 없었는데 허블이 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해결이 됐던 것처럼 예, 거리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천문학에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모으기까지 천문학자의 노력도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지금은 저희가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하늘을 찍어도 막 엄청 잘 나옵니다, 밤하늘이. 뭐, 그 다음에 뭐 우주 망원경 띄워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저 2.5m 망원경에 사진관판을 달아서 관측을 했습니다. 뭐 CCD 전자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유리 건판에 막 그 화학 그 반응하는 물질을 발라서 예, 그 관측을 했고 이런 식으로 돋보기 들고 진짜로 돋보기를 들고 하나하나 볼펜으로 체크해 가면서 예, 했습니다. 심지어 아까 셰페이드 병광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구상성단들을 매일매일 찍어서 병광성 위치 확인하고 밝기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손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컴퓨터로 다 되는데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얼만큼의 정말 많은 큰 노력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한 거구나 이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네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단편적이고 부족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이제 천문학자들이 어떤 논리적 대결을 펼쳤다. 요거에 또 의의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사용한 증거들이 많은데 뭐 그 논쟁을 하면서 사실은 이 과학자들의 논쟁이라고 하면은 서로의 증거에 대해 서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거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이거 다 봐도 그냥 자기가 불리한 거는 못 들은 척하고 얘기 안 하고 예,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얘기하고 예,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비단 이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학회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 예. 어떤 거짓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이제 불리한 것들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유리한 것은 최대한 광고를 하고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과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되게 신사적인 방식으로 또 논의가 정제된 언어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뭐 여기 보면은 나는 네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아주 직접적인 언어들도 있고요. 네,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실제로 학회에 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또 허블의 편지를 받고서 얘가 내 우주를 파괴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동시에 참 이제 과학자도 하나 인간이다. 굉장히 인간적이다. 예. 물론 슬프긴 하지만 증거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게 또 과학자로서의 멋있는 모습이겠지만 뭐 그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속도 상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속이 먼저 상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과학자의 인간적인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이 더 좋은 연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티스는 그 전까지 알려져 있던 모든 지식들을 잘 통합을 해서 잘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집대성한 어떤 학자에 가까웠고 셰플리는 그 전까지는 없었던 자기만의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연구가 가지는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기존까지의 어떠한 그 지식들을 잘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새로운 연구로 발전하기에는 약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창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어떤 이런 사람의 어떤 연구도 충분히 아주 중요한 연구가 아닐까. 팬시하고 섹시한 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상식선 안에만 있으면 되죠. 지구가 평평하다든가 이런 거 그렇죠. 그건 좀 참신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학적인 증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는 물론 그분들은 나름의 증거를 제시하긴 하지만 그리고 셰플리는 실제로 자기가 그러한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셰플리 연구가 참 그 매력적인 연구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 천문학에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망원경을 소개를 그렇죠. 드리면서 피터 반도쿰 선생님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 이분의 연구 중 하나가 이제 암흑 물질이 없는 그 외소 은하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 표준 우주 모형에서는 외소 은하는 대부분 암흑 물질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 반도쿰 요 선생님께서는 암흑 물질이 없는 것 같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어떠한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공격을 되게 많이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천문학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셨는데 뭐 이러한 어떤 접근이 어떤 셰플리가 취했던 접근하고 비슷하지 않나. 예. 어떤 섹시한 연구가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나중에 틀린 걸로 밝혀져도 저 네. 과정에서 또 네. 새로 생겨난 발상이라든가 그럼요. 아이디어, 뭐 네. 실험 방식, 맞습니다. 관측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접근이십니다. 네. 우리 박사님이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고 발랄하고 파격적이고 섹시한 뭔가를. 저는 섹시하진 않아가지고 예,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이러한 논쟁이 있던 것도 사실 이 은하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몰라서입니다. 예, 정확한 거리를 신께서 알려주신다면은 이런 논쟁은 이제 필요가 없는 다 해결될 얘기입니다. 네. 신께서.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건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거의 네. 100년 전에 있었던 The Great Debate 우리 은하와 나선 성운에 관한 Great Debate 하면 디베이트였다면 이제 21세기 현대 천문학에서의 대토론은 뭐가 될 것인지 예, 요게 바로 이제 카오스 재단에서 그랬었죠. 예, 있었던 이영욱 교수님과 박창범 교수님의 예, 암흑 에너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박창범 교수님은 이제 이 자리에도 나오신 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유튜브 영상이 뭐 길긴 하지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이 카오스 재단에서 제목도 Great Debate라고 이제 아마 오마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형식도 이 The Great Debate하고 비슷하게 이제 오프닝 리마크하고 그다음에 박창범 교수님 하시고 이영욱 교수님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가시고 예. 그 포맷을 동일하게 또 가져가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분이 커티스고 어떤 분이 셰플리고 그리고 누가 맞는 것 같고 예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거를 그러게요. 감상을 하시면 또 재밌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정말 좀 관심 있게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아주 그 겉핥기로 네. 뭐 어떤 분이 어떤 식의 얘기를 하신다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말 가서 들여다 보시는 것도 좀 뭐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저기에는 이제 더도 안 붙고 어도 안 붙고 어는 붙여야지. 이런 깐깐함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뒤에다 S 복수를 하든가. 그러게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게 단적이고 부족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하는 게 천문학자의 분야뿐이 아니고 그 분야에 따라서 정말 그런 네. 학문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관심 있던 게 옛날에 고인류과학이랑 고생물학인데 그쪽은 정말 증거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특히 이 화석들을 보다 보니까 근데 공룡은 뭐 1억 5천만 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찾은 화석을 다 합쳐봤자 뭐 창고에 하나 가득 채우면 나니까 네. 그럼 나머지 우리가 못 찾은 공룡 종류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뭐 그런 생각부터 그렇고 또 인류의 조상들 특히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이런 존재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더 늘었대지만 막 큰 테이블에다 뼈 올려놓으면 다 채운다는 그 정도 수준의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뼈들을 놔두고 우리는 증거가 이거밖에 없으니 아무 주장도 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쪽에도 이제 저런 식으로 그 라이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책을 제가 옛날부터 뭐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이럴 때부터 관심 있어서 읽어봤는데 그러면서 그걸 느꼈죠. 증거는 부족하다. 그리고 사람은 감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지적인 탐구의 뭐 한계의자 의무다라는 생각을 또 그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 큰 게 유리하지 않나. 누구나 증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클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게 들었고요.
여기에서 약간 연결되는 얘기를 해주신다는 식으로 계속 지금 홍승수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승수 박사님이 좀 면피성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자, 전명훈 교수님, 뭐 우주론의 최대 난제라는 벌써 딱 보기에도 뭔가 어려워 보일 것 같은 얘기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앞에 얘기가 연결되는지도 한번 보고요.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뭐 지금 예전에 이제 난제, 그것도 난제였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주론의 최대 난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물론 요즘에 JWST가 엄청나게 많은 난제를 새롭게 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최근의 난제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난 한 15년 정도 유지가 됐던 이제 난제인데요. 근데 결국 이름이 허블 텐션입니다. 허블 텐션. 네. 그래서 허블 텐션에서 허블은 허블 상수값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블 상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값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영어로 표현하면 H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H0에 대한 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거리 사다리라는 익숙한 말도 또 적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허블 상수를 우선은 어떻게 재느냐라고 할 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아까 이제 에드윈 허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허블이 이제 1920년대에 뭐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와 그다음에 이 은하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빠르게 멀어지는지 그 속도를 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니까 그것의 기울기가 사실은 상수였거든요. 그 허블 상수 값을 그렇죠.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리 측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리 사다리 방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값은 73이라는 숫자입니다. 네. 물론 유닛이 있지만 제가 이제 유닛 그 단위에 대해서는 그냥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이 허블 상수를 추정해 보면 6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허블이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500이라는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뭐 그것에 비하면은 많이 좁혀진 숫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67과 73은 다르죠. 보통 우리가 키가 167쯤 되는데 73쯤 돼 이 정도 되나요? 그것과 연구를 시키실 줄이야. 네. 그죠.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 15년 전에는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관측 기술이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직은 이 두 개의 값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쪽 그 두 쪽 다 이제 관측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어쨌든 좁혀질 줄을 알았는데 이것이 더 원래 제시를 했던 그 숫자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전히 하나는 73, 하나는 67에 가까운 값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우주론의 어떤 최대 난제이다 해서 허블 텐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 해결이 뭐 안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이죠. 네. 한 사람의 키를 지금 두 개의 숫자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허블 텐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 텐션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거리 측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거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의 시점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현재 표준 우주론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주 배경 복사를 이야기할 때 왜 표준 우주론까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리가 허블 상수를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 있죠. 이것은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표식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식이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가 정답이 적혀져 있는데 뭐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막대 모양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표식이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빼곡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빛이 사실은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공간이 팽창하는 것을 거슬러서 이제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그 빛에는 사실은 우주의 팽창 역사를 다 겪은 빛이 이제 저희에게 오는 것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표식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크기보다 작게 관측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뭐 키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한 1m를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관측된 게 그 반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 예상보다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또다시 해석이 되냐면 내가 생각했던 우주 배경 복사와 지금 나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주가 더 많이 팽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표준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그 값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리로 표준 우주론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두 번째 가능성은 너무 좀 많이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에서 해결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을 했냐면 거리 측정이 잘못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천체까지 여기서 이제 은하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있는 것을 이제 우선은 확실한 그 거리를 추정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아주 잘 맞으면 그 다음 것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거. 그래서 이게 왜 사다리냐면 이제 낮은 사다리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치 이제 단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근데 은하를 관측할 때 아까 이제 홍 박사님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더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할 때는 초신성 1A 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초신성 1A를 가기 전에 세페이드 변광성의 관측이 잘못되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엉망이 되는 것이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관측을 했느냐 이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잘못될 수가 있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세페이드 변광성의 모습이에요. 야, 가장 픽셀 참. 네. 네. 가장 가운데에 이제 원 안에 있는 게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주변 별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도가 엄청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그 밝기의 그 변화를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별들이 만약에 빼곡하게 있다면은 이 주변에 있는 별빛에 의해서 제대로 된 측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제시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은 더 좋은 해상도의 사진을 얻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허블도 정말 좋은 망원경이었지만 허블보다 더 좋은 망원경인 JWST가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이거를 무조건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관측이 왼쪽이 JWST, 그 다음에 오른쪽이 허블이에요. 똑같은 변광성을 관측을 한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선명하게 JWST가 찍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 거는 알겠네요. 네. 확실히 네. 해상도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네요. 어마어마하게 나죠. 네. 예.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아주 잘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서 많이 찍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5개의 은하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에서 여기 요 핑크색으로 표현된 게 세페이드 변광선이에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변광성을 두 가지를 이제 허블과 JWST로 비교를 해서 찍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JWST가 훨씬 더 잘 보인다라는 네.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결국에는 사실 이 팀이 이 프로포저를 냈을 때는 아마도 허블 관측이 틀렸기를 바랬을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해결되고 자기네가 해결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허블 상수의 값이 하나로 귀결되는 그런 거를 꿈꿨는데 결론은 허블 망원경 관측은 틀리지 않았다. 예, 추정한 거리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그림은 좀 복잡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Y축이 JWST와 허블로 찍은 그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보시다시피 5개의 은하 모두 다 0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뭐
허블 관측이 굉장히 잘 맞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허블 텐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73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뭐 논문에 대한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은 뭐 JWST가 이 허블 텐션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 연구 결과가 2024년 1월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로부터 이제 4개월 뒤에, 사실 그건 논문으로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분야의 대가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웬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시카고 대학에 계신데, 그분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논문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는데, 그분이 똑같은 관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JWST를 이용해서 세페이드 변광성과 초신성 원A를 다시 찍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으로부터 추정한 허블 상수가 68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앞부분에서의 네. 관측은 잘못한 건가요? 이 관측이요? 예. 네. 그러니까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분은. 그분은. 네.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논문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야. 어쨌든 뭐 똑같은 관측을 똑같은 JWST로 관측했는데 한 팀은 73에 가까운 것이고 또 한 팀은 또 68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뭔가 한쪽으로 지금 수렴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68쪽이 지금 좀 더 전망이 있다. 그렇죠.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그분의 그렇죠. 그런 웬디 거죠. 프리드만 교수님이 발표를 이제 하시고 아직까지 논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서는 68에 가깝다. 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값과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네. 근데 사실은 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최근의 관측이 있는데요. 그 관측에서도 요 68을 가리키고 있는 어떤 증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허블 성수를 관측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뭐 거리 사다리를 이용해서 뭐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든지 초신성 원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우주 배경 복사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방법의 근원적인 차이는 표준 촛불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표준 자를 이용하느냐. 그래서 표준 촛불은 희미하게 보이면은 멀리 있는 것이고 표준 자는 작게 보이면 멀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온 음향 진동. 네, 공포의 바리온 진동이 네. 나왔군요. 바리온 음향 진동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이 바리온 음향 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이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와. 제가 바리온 음향 진동을 다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 네. 근데 뒤져보시면 나오니까 여러분 네. 찾아서 보세요. 네. 재밌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우주에 숨겨진 어떤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표준 자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우주에 숨겨진 표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에 숨겨져 있는 표식, 그 다음에 하나는 우주의 거대 구조에 숨겨져 있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그 표식이 생긴 원인은 똑같아요. 그 바리온 음향 진동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흔적이 우주 배경 복사 사진에 숨겨져 있느냐, 아니면 우주의 거대 구조 안에 숨겨져 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관측을 하면은 어떤 거리 특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주 배경 복사는 딱 한 번만 찍으면 돼요. 뭐 플랑크나 이런 탐사선에 올라가서 그냥 한 번만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이러한 우주의 거대 구조를 찍기 위해서는 은하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하들을 최대한 많이 찍어서 어떤 우주의 거대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홍 박사님이
우리 은하의 진면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면목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우주 전체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사진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볼 때마다 항상 경이로운데 요 점 하나하나가 은하인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은하가 다 분광 관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한 수백만 개의 은하들이 찍혀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저거 중심에 우리 하나였는데 저렇게 그렇죠. 늘어난 거죠. 그러게 그렇죠. 말이에요. 네. 불과 100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도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하는 SDSS라고 하는 것인데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요게 DR17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릴리즈 17이에요. 그래서 매년 데이터가 릴리즈가 되는데 17번째의 데이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우주의 거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군요.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엄청난 관측을 누가 하냐? 아주 작은 망원경이 합니다. 그래서 2.5m급 망원경입니다. 예, 사실은 뭐 이런 거대한 일을 하는 것 치고는 조금 왜소하기는 하죠. 제가 본 모든 망원경 중에 가장 망원경 같이 안 생겼어요. 그래요? 네. 광학 망원경인가요? 네, 광학 망원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 뉴멕시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것이 가동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실제로 은하들의 분광 관측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옛날 사람들이 그 사진 건판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진 건판을 이용해서 어떤 관측을 한다고. 근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늘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관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은하의 이제 측권 관측을 통해서 위치는 대략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은하의 위치에다가 이 광섬유를 꼽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빈 공간에, 우주의 빈 공간에 꼽으면은 이건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은하의 지도 건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은하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다 뚫은 다음에 사람이 이 광섬유를 다 하나하나 이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옛날에 전화 교환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거 기계로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기계화된 거죠. 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20년 전이라면은, 뭐 기기는 그 이전에, 아마 개발이 됐을 거니까 거의 뭐 25년에서 30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기술이 이제 없었던 것이고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분이 이거를 한다고 하세요. 장인이 계셨군요. 장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1000개 정도로 꼽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하루에 밤하늘 관측할 때 한 6개에서 7개의 건판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네. 순서 바뀌면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제가 해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무작위로 꼽아요. 근데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치 스위치를 하나하나씩 올리면 어느 스위치와 어느 전등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1000개를 스위치를 하나하나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이것을 어디가 어디에 꽂혀 있다. 네, 어느 스위치와 어느 형광등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하나하나 뭐 번호를 붙여가지고 끼는 거는 좀 너무 힘든 일이라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했다라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때까지 어떤 우주의 거대 구조를 알아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더 좋은 기술이 30여 년에 걸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기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네. 그것이 대지라고 하는 기기인데요. 이름이 이제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피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기의 이름인데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암흑 에너지의 비밀을 풀기 위한 분광 기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짧게 그냥 대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 연구 결과가 불과 2개월 전에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2019년부터 이것을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가상의 어떤 그렇죠. 그림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주를 지금 가까운 근방의 우주뿐만 아니라 아주 먼 우주, 심지어 138억 년 중에서 100억 년 전의 우주에
지도까지도 알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번에 발표가 된 것에서는 570만 개의 은하가 관측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570만 개면 570만 개의 분광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것이 이전에 SDSS라고 하는 것으로 20년 동안 관측한 거를 1년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이야. 네, 뭐 너무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게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PC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죠. 네, 컴퓨터의 성능이 그러네요. 지금과 비교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망원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까는 사람이 손으로 다 했지만 이제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000개의 로봇이에요. 네. 5,000개의 이제 사실 광섬유가 다 뒤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옆에서 본 뒤에 이렇게 광섬유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망원경인 거예요. 네. 예전에 홍 박사님이 뭐 드래곤플라이 해가지고 뭐 몇 개였죠? 한 100개 정도? 100개는 아니었죠. 네, 한 뭐 수십여 개. 수십여 개의 망원경을 이어서 만들었는데 여기는 5,000개의 망원경이 한 번에 묶여져 있다. 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이고 광섬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만약에 어느 위치를 봐라, 어느 은하를 봐라라고 하면은 다 제각각의 위치를 알아서 찾아갑니다. 시시각각으로. 아까 그분은 그럼 직업을 잃으신 그분은 여전히 이제 SDSS 이제 예. 네, 그쪽으로 하실 거고요. 네, 그렇죠. 개발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이 하나의 대지 필드로 봤을 때 이렇게 커다랗게 여기 5,000개 하나하나를 우리가 파이버라고 부르거든요. 우와. 그래서 파이버가 5,000여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를 관측한다라고 하면 이 아래 큰 은하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 은하 같은 경우는 한 뭐 100개 정도의 파이버로 동시 관측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찍은 사진이고요. 그 은하들의 물론 너무나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결과가 여기에서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그냥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허블 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지가 가리키는 허블 상수는 어디에 이제 손을 들어줬느냐 했을 때 68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값과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허블 상수 값은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여기 오렌지 색깔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67에 가까운 숫자이고요. 그리고 초신성은 맨 아래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된 73에 가깝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파란색이 모두 다 이 대지 결과를 다 합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들을 보더라도 초신성 값보다는 우주 배경 복사 값에 더 가깝게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것이 정말로 이 허블 텐션을 다 해결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대지가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공개할 데이터는 한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1,500개.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인데 5년 동안 한 4천만 개 정도의 은하 데이터를 제공을 할 거라고 해요. 4천만 개요. 네. 4천만 개요. 네. 그럼 그 평균값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겠네요. 그렇겠죠. 네. 네. 아주 정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관측들이 똑같은 값을, 즉 68에 가까운 값을 계속 가리키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맞는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오랜 논쟁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그게 이제 어떤 허블 텐션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이 대지가 올라간 이유가 암흑 에너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암흑 에너지가 뭔지 당연히 알 수 없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거대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의 거대 구조를 지금 현재 우주뿐만 아니라 먼 우주의 거대 구조까지 다 알아내면 거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표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식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요것이 바리온 음양 진동이라고.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바리온 음양 잊을 수 없는 저 진동입니다. 모습. 네. 그래서 이 은하가 무작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은하들이고요. 간단하게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운데서 은하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갈수록 은하들이 없다가 한 5억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어떤 은하의 분포가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2차원이기 때문에 구가 아닌 어떤 원이지만 실제로는 구의 모양이겠죠. 네네. 그리고 요 반지름이 어느 정도냐면 5억 광년이에요. 어이구. 그래서 빛의 속도로 5억 년을 가야 된다. 네. 그럼 지구에서는 5억 년 전에는 고생대였더라고요. 네. 그러면 고생대에 출발한 빛이 지금까지 이제 쭉 왔을 때 그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거대 구조를 관측을 해야만 이러한 어떤 표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가까이서는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주 거대 구조를 보면 이런 표식이 있고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어떤 은하를 발견할 확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장 은하가 발견된 확률이 높을 것이고 이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중심으로부터 5억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약간의 범프가 생겨요. 예, 이 아까 전에 원의 둘레 같은 곳인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은하를 발견할 확률이 약간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대지 관측을 통해서 이 거대 구조를 얻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다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지가 관측한 것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거예요. 왼쪽에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은하가 발견될 확률에 대한 그래프고 여기서 요 범프 살짝 올라간 부분을 대지가 관측한 부분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주 사실 너무 아름답게 관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실제로는 크기로는 뭐 우리 천문학에서 많이 쓰는 뭐 100메가파섹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100메가파섹에서 이렇게 범프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범프를 찾아내는 것을 이제 하는 건데 이 대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까이에 있는 거대 구조 스트럭처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우주에서도 이러한 거대 구조의 어떤 사진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인간의 일생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영유아부터 출발해서 그 초중고 때의 사진들이 다 스냅샷처럼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대지도 뭐 지금으로부터 한 뭐 50억 년 전의 우주의 거대 구조를 찍은 것이고 은하들의 분포를 보면서 그리고 뭐 100억 년 전까지 본 것입니다. 네. 그 크기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그 표식들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뭐 5억 광년의 크기다. 이 반지름이 제가 표시한 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반지름으로 5억 광년 정도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멀리 있는 우주에서는 이게 작게 보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상한 것은 한 2억 광년 정도로 줄어서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이것이 2억 광년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작게 관측이 된다라고 하면 요것은 요 두 번째의 스냅샷과 세 번째 스냅샷 사이의 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사이의 시공간이 내 생각보다 더 많이 팽창했고 그 원인은 암흑 에너지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암흑 에너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볼 때마다 아름답네요. 네, 먼 우주에 있는 거대 구조 스트럭처까지 다 알아냈다. 그리고 그거로부터 다 각각의 표식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는 4천만 개의 은하 데이터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관측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대지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사실 요거였는데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범프 있잖아요. 그 범프들을 시간 이 왼쪽으로 갈수록 빅뱅에 가까운 시점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현재 우주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우주의 어느 시점이든 스냅샷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진을 얻을 수 있고 그 사진으로부터 표식을 다 찾아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보라색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28억 년 전의 우주에서 찾아낸 표식.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초록색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의 우주에서의 찾아낸 표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암흑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라고 할 때, 요 Y축이 의미하는 게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표준 우주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 가까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우주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1에서 벗어나면은 표준 우주론이랑 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근거리는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는데 먼 거리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예, 여기 뭐 초록색이나 노란색, 빨간색은 좀 아래에 있습니다. 1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표준 우주론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대지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암흑 에너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표준 우주론은 람다 CDM입니다. 네. 근데 람다라고 하는 것은 암흑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CDM은 차가운 암흑 물질인데요. 근데 람다가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의미하는데 이 값이 상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상수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암흑 에너지 밀도가 상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면 당연히 밀도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이 한 2배로 늘어났다, 시공간이 팽창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똑같이 유지된다면은 밀도는 8분의 1로 줄어드는 것처럼 어떤 우주가 팽창하면 당연히 어떤 물질들의 밀도는 다 낮아져야 되는데 암흑 에너지는 상수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공간이 늘어날수록 암흑 에너지의 양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주상수라고 하는 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정말 똑같을 것이냐, 상수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바로 요즘에 뭐 대지를 포함해서 여러 연구들에서 이제 대두를 하고 있는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박창범 교수님도 나오셨는데 박창범 교수님의 연구 결과도 요 람다 CDM의 우주론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 아닌가를 시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지 관측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현재 WCDM이라고 하는 우주론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W는 뭐 예전에 그 박창범 교수님이 암흑 에너지 얘기하실 때 요 얘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W는 요것도 값이 이제 변할 수가 있는데 이 만약에 W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거는 람다 CDM 우주론과 똑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던 람다 CDM 우주론이 에서 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람다 CDM 우주론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즉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팽창 속도, 우리 뭐 가속 팽창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가속 팽창 속도 이런 것에도 결국 변화를 그렇죠.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일례로 이 결과가 이제 또 시사하는 게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운명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 우주의 암흑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암흑 에너지 밀도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되면은 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가 다 찢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빅 립이라고 하는 결국엔 은하도 찢겨지고 뭐 그 안에 있는 태양계 결국에는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다 찢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밀도보다 좀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운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찢어지는 거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빅 크런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예. 그 우주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우주 전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수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암흑 에너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람다 CDM에서 말하는 우주 상수가 아닐 수도 있다. 예. 이 값이 변하는 W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가 아닌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람다 CDM이라고 하는 우주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대지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는 사진 그 결과인데 좀 어렵지만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X축에서 여기서는 이제 W 낫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W 값입니다. 네. 근데 표준 우주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점이나 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마이너스 1값이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대지 결과를 포함한 물론 대지 결과뿐만 아니라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초신성 관측까지 다 합쳤을 때의 사진들이긴 하지 그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1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보다 더 크다. 즉 암흑 에너지 밀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결과가 얼마 전에 이제 2달 전에 이제 나왔던 것이죠. 예. 따끈따끈한 얘기군요. 네. 그래서 암흑 에너지 밀도가 이제 변할 수 있다. 사실. 네. 야, 이게 우리 전명 교수님이 그간 해오신 얘기를 좀 계속 따라온 분들은 네네. 뭐 여러 가지 아까 바리온 그 거시기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시 그 최신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따라하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놀라운 것은 역시 중요한 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제가 그 팔로마산 천문대가 저한테는 각인돼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들었을 때의 과학 이론과 맞아요. 천문학 이론이든 뭐든 이런 거는 그냥 사실로 믿고 평생을 살아요. 근데 그걸 왜냐하면 그건 바뀔 기회가 없거든요.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근데 말했을 때 이제 처음 들으면은 저게 무슨 소리냐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쌓으면서 들어가면 아 이게 이런 예를 들어서 암흑 에너지란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대충 뭔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관점이 바뀌고 있다. 이거는 상수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밀이 이제 밝혀지는 물론 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밝혀지는 게 아니지만 밝혀지는 게 그냥 몇 달 단위로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밝혀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 그게 우리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장점이 아닌가.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네, 그렇죠. 네, 어디를 가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뭐 아까 전에 이제 디베이트에서도 그 암흑 에너지를 박찬봉 교수님과 그 이영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것이 불과 몇 년, 한 3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는 또 다른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 관점이 또 다시 바뀐 거예요. 네. 그때는 뭐 람다 CDM에 대한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디베이트를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람다 CDM이라고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틀리다는 표현보다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또 어떤 쟁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매우 큰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요.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는 그 지금 가르치시는 그 우주과학과에서
뭐 어느 몇 학년 정도가 들을 얘기인가요? 아, 요 정도는 사실은 학부생도 많이 듣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사실 뭐 교양학부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에 대한 수식이나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얘기를 뭐 요즘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사실은 뭐 이것이 교양이든 아니면 학부든 대학원이든 그거는 상관없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정도의 최신 결과를 네. 제가 읽으면서 따라가고 이해하기에는 네. 이제 학부생 수준에서는 이제 쉽지가 않다. 그렇죠. 쉽지 예, 않죠. 예. 특히 맞아요. 뭐 1, 해설사가 있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아, 모르죠. 그건 당연히. 네. 예. 그냥 그런 여쭤본 이유가 저희 이거 유튜브랑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들한테 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고 어려운 거고 최신이고 뭔가 학생들도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 전공 학생들도 따라가기 그다지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나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 뭐 많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등이 있지만 역시 이제 이런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 그 자부심을 저희도 갖고 여러분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네, 한번 맞아요.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 아까 뭐 어릴 때 배운 지식이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만 해도 어릴 때 이제 남다 CDM이 표준 우주 모형이다. 그게 약간 정설로서 저는 이제 배워왔던 세대로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남다 CDM 모델이 바뀔 수 있다. 그거에 도전한 연구들이 나왔을 때 약간 이래도 되는 건가? 난 이게 정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인 거죠. 그렇죠. 사실 남다 CDM만 해도 사실 뭐 1900년대 후반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서 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천문학자들은 암흑에너지라는 개념 자체도 되게 낯설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참 그 천문학 연구가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구나, 잘 따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암흑 에너지 관련된 게 이제 1997년, 8년 이때 이제 노벨상이 수상이 됐으니까 이게 진짜 최신의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게 많이 알려져 있으면은 뭔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아무도 모르니까 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 한편으로는 또 옛날에 정말 그 천동설을 붙잡고 계시던 분들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 태양은 고사하고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신이 점지하신 그런 곳이라고 수천 년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버리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쵸. 한편으로 우린 욕을 하지만 지금은 네. 뭐 갇혀 있는 생각에 무슨 뭐 잔인한 행위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한편으로 그분들은 뭐 어려서부터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수백 년 동안 계속 그 세계에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건 아닌데라고 얘기할 때 그 과학적 증거 다 떠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저만 해도 아직 팔로마삼과 아레시보가 가장 큰 것으로 남아있는 망원경에 뭐 이런 식의 관점들을 물론 바꾸고 있지만 누가 저한테 전파 망원경 가장 큰 거 뭐냐 물어보면 저도 순간 아레시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랬다가 아니지. 그쵸. 바뀌었지.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보면 여하튼 과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 신념과 사실과의 그 구별을 하자. 구별을 하지 않으면 신념에 갇혀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내가 사는 세상 안에서만 그냥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지난 6월 달에는 두 분 다 바쁘셔가지고 출연을 못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7월호고요. 8월 달에는 다 가능하신가요? 네. 휴가들 가셔서 뭐 어디 뭐 멀리 가셔서 뭐 2달 살이 하시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직까진 계획이 없고요. 네. 계획이 생기시면 일찍 말씀해 주셔야 날짜를 잡을 수 있고요. 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분.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